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수많은 고민들 중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겪은 사연이에요. 항상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늘 후회만 해왔는데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죠. 저는 대학교 CC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는 너무 순수했던 마음으로 오로지 저만 좋아해준다는 믿음 하나로 연애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대학교 때 과제는 물론 제가 아프다면 수업 시간에도 나가서 약을 사오곤 했었죠. 모든 친구들이 제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두루두루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성민이는 널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헌신적이야? 네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약소로 가는 것 좀 봐. 성민이가 다정하긴 하지. 나도 그런 면 보고 만나는 거니까 뭐. 나도 성민이한테 잘할 거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부러운 기집애. 얼굴도 잘생겨. 너만 바라봐. 너 진짜 여한이 없겠다. 어찌됐건 이러다 학교 1호 커플이 결혼까지 할 것 같아. 그렇게 대학교 시절은 저에게 꽃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때쯤 저희에겐 조기 취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남자친구와 저로서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인턴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죠. 하지만 성적 때문에 학과에서 유일하게 제가 먼저 조기 취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인 남자친구는 취준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살짝의 균열이 생겼지만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남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지라 저도 열심히 취준생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때가 좋았던 건지 조기 취업한 회사에 인턴 자리로 들어간 곳에서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남들은 취업하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스펙 쌓기 바빴지만 시기를 잘 타서 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스펙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도 충분했고요. 학교에서 남자친구를 매일 만났다면 지금은 저희 회사 일과 남자친구의 취업 문제로 만나는 횟수가 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취준생은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다 맞춰줬어요. 학교 다닐 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대학 시절 연애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지만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했었죠. 너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안 좋아? 아니면 공부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아, 됐어. 내가 사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으러 가냐? 돈 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미안. 말이 심했지?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공부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풀어. 아, 진짜 미안하다. 요새 내가 왜 이러는지. 주변에 하나둘씩 취업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좀 예민한가 봐. 아니야, 괜찮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취업 준비가 힘들긴 하지. 내가 우리 회사 공고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게. 그리고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들도 내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힘내. 우울해하지 말고. 아, 진짜 고마워. 힘내야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 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네가 힘이 돼줘서 너무 좋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거라곤 회사들의 인재상 필요한 스펙들을 포트폴리오에 정리해서 건네주는 것뿐이었네요. 물질적으로도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생이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되진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벌고 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는 더 예민해져만 갔어요. 한 번은 회사에 회식을 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못 받은 날이 있었죠. 너 장난하냐 지금? 내 전화 왜 안 받아? 뭐 했어 어디서? 너도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너 일한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식한다고 아까 문자 했잖아. 회식을 하다 보면 전화 못 받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지금 네 말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널 이해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까지 나 지금 무시하냐고. 아 진짜 열받아. 너 진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구나. 너 지금 한 말 진짜 별로야, 알아? 내가 알던 김성민 맞아? 요즘엔 진짜 낯설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미안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생각해봐. 전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쉼을 권했죠. 아무래도 취업 준비만 2년을 하다 보니 자격지심도 있고 피폐해진 것도 있어서였어요. 남자친구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일주일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노선을 틀었다고 말을 했어요. 취업을 당장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 성격이 변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나 공무원 준비해보려고. 어차피 취업해도 당장은 좋지만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직장인 공무원 할까봐. 뭐? 갑자기 공무원? 뭐 되기만 한다면 좋긴 한데 하던 공부랑 좀 다르지 않아? 그럼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년이야. 딱 1년 안에 승부 볼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을게.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리고 나 공무원 붙으면 결혼하자. 남자친구가 딱 1년만 공무원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말릴 수도 없었고 워낙 결의에 차 있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공부만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어 최연소 대리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죠. 축하를 받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이니 당연한 축하조차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남자친구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준생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한없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유, 우리 채린이 덕분에 성민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채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하면 좋은데. 좀만 기다려, 채린아. 아마 우리 성민이는 꼭 해낼 거다. 너도 우리 성민이 믿지? 난 잘할 거라고 믿어. 그럼요. 성민이 잘할 거예요. 요즘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보면 성적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유, 우리 채린이가 있어서 그래.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니? 성민이가 너라면 껌뻑 죽잖아. 그런 네가 힘이 돼줘서 그래.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성민이 고시원에다 가져다 주면 되죠? 반찬 많이 하셨네요. 전 가끔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도 남자친구 고시원에 날라주기도 하였죠. 뭐 제 반찬도 해주셨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취준생 남자친구에게 본격적으로 고시생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는 여자친구가 되었죠. 저도 일 욕심이 많았던지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회사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약속했던 1년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대견스럽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기쁨을 잃었어요. 9급 공무원이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안정감에 저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2년의 취업 준비 그리고 1년의 고시 생활 끝에 남자친구는 9급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파란만장했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채린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기다려왔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의 긴 공백 기간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였고 저도 늘 반복되는 똑같은 회사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저도 직장인이고 남자친구도 직장인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고서 조금 변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니 씀씀이도 커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직무가 아니었는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생 끝에 취업을 했으니 실망감이 큰가 보다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아, 피곤해. 네가 공무원 사이를 몰라서 그래. 일반 회사랑은 달라요. 계급 사이가 얼마나 투철한지 아무나 못할 것 같다니까. 아, 그 정도야? 그러게 너 힘들겠다. 회사원도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무원 사이가 답답할 것 같긴 해. 고생한다. 너라면 절대 못할걸? 근데 나랑 완전 적성에 진짜 안 맞아. 난 좀 큰 돈 만지고 싶은데. 아참,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는데 어때? 아, 괜찮아. 주말에 그러면 어머님네 찾아뵐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다. 너 시험 붙고 한참 지나서까지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쏙 안 맞아. 그냥 평생 직장이니까 하긴 하는 건데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귀에 딱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아휴, 힘들겠네. 그래도 네가 부러워. 연금도 나오고 말 그대로 철밥통 아니겠어? 1년 만에 붙다니 진짜 대단해, 내 남자친구. 너 나 몰라? 한다면 하는 애잖아. 취업이 워낙 요새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껌이지.
다른 거 다 잘하잖아, 나. 약간 허세 아닌 허세가 가득한 남자친구였지만 취직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귀엽기도 하였죠. 그래, 마음껏 누려라 했네요. 그리고 그 주말 예비 시어머님이 밥 한번 먹자 해서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날 많은 걸 보고 느낀 날이었죠. 아이고, 채린이 왔니? 넌 어쩜 연락 한 번을 먼저 안 하니? 꼭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일단 앉거라. 배고플 텐데. 무언가 말에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요새 일도 많고 성민이도 바쁘고 저희도 자주 못 만났거든요.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아니, 우리 성민이가 공무원이 됐잖아. 내가 어디 가서 다 자랑하면 아주 아줌마들이 난리야. 우리 성민이 대단하다고. 요새는 그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 안 그러냐? 취업이야 개나 소나 아무데나 다 하는 거.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해? 아, 그렇죠. 성민이 대단하죠. 1년 만에 시험에 붙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새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주 살맛나. 아니, 어제는 찜질방에 갔는데 우리 성민이 중매자리 들어온 거 있지? 아유, 선생이라나 뭐라나. 순간 중매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중매요? 아, 성민이 인기 많네요. 아니, 공무원 되어서 동네에서 인기 스타 된 거 아니에요? 곤란한데. 억지로 어머님께 장단 맞춰 웃어 보였지만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공무원에 아주 심취해 있었구나 생각했죠. 아유, 근데 내가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는 했지 뭐. 참 아까운 자리였는데 말이야. 성민이가 인물도 좋잖니. 아휴, 엄마 그만해. 뭘 또? 하긴 아니. 동사무소에서도 여직원들이 좀 내의식 가는 것 같단 말이지. 취업하니 확 달라.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마저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죠. 꾸역꾸역 집에 간다는 말을 참으며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어요. 오늘 있던 언행에 대해 불쾌하다고 말했죠. 오늘 뭐야? 너희 어머님이랑 너랑 아니 사람 앉혀놓고 중매가 어쨌느니 여직원들이 어쨌느니 나 왜 초대한 거야? 일부러 들으라고?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그냥 엄마는 좋아서 그런 건데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잖아. 아,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예민해? 아니 태도에 문제 아니야? 사람 앉혀놓고 너 우리 엄마가 너 취준생 때 앉혀놓고 채린이 선 들어왔느니 하면 좋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하여튼 예민해서 뭐 기분 나빴다니까. 일단 사과는 하는데 너도 예민한 거 좀 고쳐. 그거 사람 되게 피곤해.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했던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실망을 크게 했었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놓니 얼마나 든든한지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내가 우리 아들 좋은 선자리
다 마다하고 재린이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뭐 의리가 있으니까. 네? 성민이가 인물도 좋고 아무래도 훤칠하니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채린이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걸요. 어머, 여자는 나이 들면 그래도 끝이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중년의 멋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말이 없으셨죠. 아니, 참으셨어요. 좋은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면 혹시나 딸의 결혼에 지장이 될까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예단 목록 정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성민이랑 채린이가 좋은 날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아유, 목록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민이는 국민 사위잖아요. 남들 다 원하는 공무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단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돈, 제가 성민이 통해서 목록을 짜고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중해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형편도 평범했고 저희 결혼에 뭐 하나 보태주시지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그리고 상견례가 끝이 나고 애써 엄마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가 다 죄송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네가 원래 안 그러는데 취업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 그래서 들떠서 그래. 그냥 엄마가 이해해줘. 뭐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야지 어떡하겠니? 참나. 구급 공무원 그게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너랑 성민이랑 그동안 만나온 살만 아니면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 그 사돈될 자리가 영 아니다. 결혼하고까지 그러면 진짜 피곤한데 어쩐다니? 아니야. 그래도 따로 만날 땐 되게 잘해주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성민이 성품 알잖아. 그렇게 엄마 기분을 풀어드리고 저희는 본격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교 시절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어느덧 제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어요.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남자친구가 한참 취업 준비 중이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번엔 남편에게 축하받고 싶었어요. 자기야,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최연소 과장이래. 우리 오늘 일 끝나고 파티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 축하해. 그래, 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좋아하는 파스타집 내가 예약해 놓을게. 끝나고 거기로 와. 그렇게 일이 끝나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설레어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역시나 먼저 와 있는 남편이었고요. 오래 기다렸어?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래도 이제 가장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새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나? 어느 정도 진급하고 퇴사하는 거지. 너무 회사에 몸 바치지 마. 어차피 퇴사할 건데.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여기 평생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공무원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몸 바쳐 일해도 나중에 명예퇴직 이런 거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살해. 남편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비전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본인 취준생일 때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으면서 지금은 공무원이 됐다고
회사를 무시하는 격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보니 저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매번 다툼이 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 산 옷에, 구두에,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제가 벌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집안 문제에 관련된 돈은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며 식비 말이죠. 처음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버는 족족 본인 꾸미는 데 돈을 쓰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무리한 지출을 하면서부터 다툼이 되었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자기 저축 안 해? 너 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집 대출금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 돈 아무리 모아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1년이면 1200이야. 10년이 돼야 1억이 넘어. 그걸로 집을 살 수 있냐? 지금처럼 너도 아등마등 하지 말고 살아. 그냥 우리끼리 벌어서 쓰고 싶은 거 쓰고 여유롭게 살자 이 말이야. 뭘 그렇게 아둥대? 뭐? 당신 이 집 대출금은? 그리고 돈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나중에 큰일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자기 이제 혼자 아니잖아. 남편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욜로족이었다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중에 연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세상을 그때그때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니요.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다 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두 푼으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그 잘난 공무원도 그만두었죠.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전업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무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월급쟁이는 비전도 없고 돈을 모아도 집도 못 산다더니 남자친구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마저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수익이 나왔어요. 남편은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냐며 또다시 아들을 치켜 세우기 바빴어요. 전 속으로 말이 좋아야 전업 투자지. 백수나 따로 없는 남편이 한심했네요. 공무원은 나랑 안 맞아. 박봉해, 민원해. 평생 이거 할 생각하니까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난 큰돈을 만져야 해. 다들 그러고 살아. 어떻게 내 적성에 딱 맞춰서 일을 해? 다들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나도 집에서 마냥 놀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너랑은 다르지. 너는 회사원이 잘 맞잖아. 나는 사업이나 투자 쪽이 잘 맞는다니까. 나만 믿어봐, 진짜.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코인으로 부자 되는 사람은 소수야, 성민아. 정신 차려. 그럼 이 세상에 부자들만 있어야지, 안 그래? 그렇게 5,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매일을 집에서 코인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취직 안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하니? 너 이대로 집에 눌러 앉을 거야? 지친다 진짜. 아이씨, 좀만 기다리라니까. 코인은 한 번 터지면 대박이야. 너도 봤잖아. 우리 대박 한 번 났었잖아. 너 날 수 있다고. 그 대박 이미 네가 쪽박으로 까먹은 거 생각 안 나? 진짜 이번 연도 안에 승부 봐. 다시 취직을 하던 뭐라도 나가서 하란 말이야. 저는 남편과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사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고 남편은 까먹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지쳐갈 때쯤 저희 회사에서 유럽 투어 일정 출장이 잡혔어요. 동반 2인까지 가능하길래 저희 친정엄마, 남편, 시어머니 모시고
사이 회복 겸 갔다 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취직 설득을 위해 여행 가서 기분 좋을 때 설득해보자 싶기도 했고요.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여보, 회사에서 유럽 출장 잡혔는데 하루만 일하면 되고 나머진 자유 일정인데 우리 양가 어머님들 모시고 여행 갔다 올까? 오, 공짜야? 그럼 가야지. 가뜩이나 집에서 스트레스 쌓였는데. 근데 넷이 갈 수 있어? 보통 동반 1인이나 2인 아니었어? 그래서 한 명은 추가해야 하는데 뭐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추가해서 가면 되지. 넷이 다녀오자. 아, 굳이 추가해서 가야 해? 너랑 나랑 엄마랑 셋이 가면 안 돼? 장모님은 다음에 또 모시고 가면 되잖아. 뭐?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모시고 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어머님을 빼고 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넌 꼭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 안 먹어져. 요즘 어머님이랑도 그렇고 너랑도 그렇고 해서 기분 전환 겸 갔다 오려고 한 건데 참나. 아, 미안해. 알겠어. 내가 경솔했어. 미안. 그럼 넷이 다녀오자. 근데 뭐 입고 가지? 일정 언제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렇게 저희는 넷이 유럽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유럽에 가는 어머니와 엄마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내내 어머님은 계속 저와 저희 엄마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하였어요. 꼭 남편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여행시켜 주는 것처럼 구셨죠.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언행 자체가 문제가 되셨어요. 아니, 사돈.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 성민이 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시고 원래 우리 셋만 가는 건데 사돈도 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위 잘 둔 덕에 이런 호사를 누리시네. 인물이 빠지나 성격이 흠이 있나. 재린이 얼마나 시집 잘 왔어요. 애가 가정적이고. 그러게요. 저까지 이런 구경을 다 시켜주고. 아유, 너무 좋네요. 절경도 그렇고. 아유, 풍경 멋있다. 전 시어머니 말이 매우 거슬렸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라도 살려주고 싶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저희 엄마는 제가 시켜주는 여행인 걸 아셨지만 매번 집에만 있는 사이 혹여나 기죽을까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은 모른 채 어머니와 남편은 자꾸 엄마를 무시하였습니다. 꼭 여행의 불청객 마냥 엄마를 대했죠.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는데 두 모자가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난 이거 양고기로 할까? 뭐가 맛있으려나?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뭘 골라야 하지? 재린아, 뭐가 맛있니? 어머, 사돈, 양고기는 너무 비싸다. 우리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남의 아들 덕에 아주 인생 편네요. 네?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딸도 나가서 힘들게 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장모님. 이 돈 벌려면 저 앉아서 진짜 얼마나 클릭해야 하는데 그냥 닭고기로 통일하죠. 엄마도 괜찮지? 뭐? 네가 얼마를 버는데? 기가 막혀서 먹는 걸로 우리 엄마 눈치 주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어차피 내 돈 아니야? 너 그렇게 능력 있으면 너희 엄마랑 알아서 와. 이 티켓은 찢어버릴 거고
나랑 엄마는 먼저 갈 거니까. 어머니, 그 잘난 6년째 무직인 아드님이랑 알아서 한국 오세요. 전 갑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혼해.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넌 갱생 불가야. 뭐? 너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니? 알아서 오라고? 아니, 티켓은 줘야지. 참나,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 공무원도 했던 애야.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너 아주 후회할 거야, 지금 이 행동. 그 많은 중매 다 거절하고 결혼시켰더니만. 지금이라도 중매시켜서 결혼시키세요. 엄마, 가자. 일어나. 더 이상 상종할 필요 없어. 그럼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저와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호텔로와 짐을 찾아 다른 숙소로 옮겼어요. 엄마에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고 깔끔히 이혼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했네요. 엄마는 너무 잘했다고 오히려 기운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남은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고요. 남편은 무슨 돈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그리고 그냥 엄마가 아들 기 한번 살려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기 살려주려고 나 무시해도 되고? 우리 엄마 깔봐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나 진짜 100번도 넘게 참았어.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무능력하면 인성이라도 훌륭해야지.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집에 너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 그냥 너 집 빼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네 가서 수발 받으며 전업 투자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저의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머님은 회사도 찾아오고 전화도 하면서 이제서야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또다시 사태가 뒤바뀌면 금세 변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쉽지 않았던 선택 이혼. 이혼을 해보고 느낀 점은 진작 나버릴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이혼을 하고 저는 회사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고 있네요. 아직도 전 남편한테는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번호도 바꿨어요. 동문회에 나가면 남편은 아직도 코인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았고요. 동문들도 오히려 걱정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중 친한 동문은 말했죠. 너 성민이랑 이혼하길 잘했어. 코인 그것도 도박이야. 성민이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너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아, 그치? 그래도 뭐 이제 그냥 걔 인생 열심히 살도록 응원할 뿐이야. 더 이상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신경도 안 쓰여 이젠.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하기도 했고 이미 나와 가치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선택한 일에 후회만 해왔는데 제 인생에서 이혼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아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심오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 돈은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 용기 내어 드디어 사연을 보내게 되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사사건건 비교당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시댁에서 비교를 하도 당해서 비교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지극히도 평범하게 자랐죠.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성적도 중간, 교육 관계도 평범했네요. 특별할 것도 없는 저는 친구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피로연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남자친구였죠.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봤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스키장이며 레스토랑, 그리고 기념일마다 챙겨주는 선물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였네요. 그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저였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집으로 초대해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현관문 앞에서 예비 형님 네를 만났어요. 말로만 듣다 처음으로 실물을 영접한 날이었죠. 형님 내외는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도련님 결혼하실 분이시구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김수연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임소라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볼 사이인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최수 씨,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내 동생이 푹 빠질만 하네. 들어와요. 춥겠다. 남은 얘기는 차차 들어가서 합시다. 유쾌한 형님네의 부부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을 들어섰습니다. 고상하신 시부모님과 지적이신 형님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하하호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밝게 자란 것은 시댁 덕분이구나 생각을 했을 정도로요. 아,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어떤 일 하는진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내가. 아, 네, 그럼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업무 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여도 월급 제때 나오고 나름 안정적이거든요. 아유, 우리 큰며느리는 판사야, 판사. 알지? 그네는 검사고 같은 연수원에서 만났다나 뭐라나. 그래서 여기는 아주 바쁜 몸들이지. 세기가 들어오면 나랑 할 일이 많다 아주. 김장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대소사까지. 어때? 좋으냐? 형님은 판사였고 아주버님은 검사셨어요. 풍기는 이미지가 지적이었던 것도 직업적인 부분에서 풍겨져 오는 카리스마 덕분이었죠. 하지만 전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어머님도 바쁜 형님보다는 제가 더 편하신지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세익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했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며느리로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고요. 하지만 묘하게 형님은 제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시키는 것 같았어요.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빴네요. 내가 좀 남들보다 바빠요. 봐야 할 서류들도 많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집안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못 쓸 거예요. 뭐 나는 이런 거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 어쨌든 잘 지내봐요, 우리. 그럼. 우리 큰 며느리는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얼마나 바쁜데. 나란 일 하랴. 이렇게 밥 먹으러 와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고마워. 너네 근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냐? 큰애 얼굴이 아주 해슥하니 썩 빠졌다. 곰탕이라도 끓여주랴?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갈비찜도 있어요. 그거 먹고 천천히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집안일은 손댄다는 형님과 그걸 이해한다는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제가 그때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은근 스트레스였죠. 주말이면 전화 오는 시어머님은 김장이면 김장, 축일이면 축일, 눈코 뜰 새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형님은 절대 안 부르셨죠. 예, 둘째야. 이번 주말에 김장인데 올 거지? 배추 150포기 사놨다. 전날에 절여야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갈 채비하고 온나? 네? 김장이요? 아, 네, 가야죠. 몇 시까지 갈까요? 제가 한 일이 4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오냐, 편한 차림으로 와라. 일할 거 많다. 또 그때처럼 불편하게 치마 입고 오지 말고 편한 고무줄 바지 입고 와야 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시댁에 불려가서 밭도 메고 김장도 하고 시부모님 반찬도 만들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때마다 형님은 코빼기도 안 비추셨죠. 주말이 끝나갈 때쯤 잠깐 들러 반찬이나 김치만 가져가는 정도였어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점점 얄미워지더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던데 형님은 생전 고맙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당연했죠. 어머, 김장김치 너무 맛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아유, 요새 검찰총이 너무 바빠서 제가 눈꼴 쓸 새 없는 거 있죠? 그럼 알지. 너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챙겨 먹어라. 혹시라도 몸 상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얼른 호딱 집에 가서 쉬어라. 전 전날부터 와서 하루 종일 배추 절구고 김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뒷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무렵 나타나서 일핑계. 그래도 어머님은 그저 오냐오냐 너무 서러웠네요. 그런데도 저에겐 집에 가서 쉬라는 말보단 얼른 가서 애비 밥 차려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럽게만 들리던지 이제서야 시집살이의 문이 열렸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얄미운 일상들이 반복되어 무뎌질 즈음 IMF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혼돈 상황. 저는 그나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저 역시도 직장을 잃었죠. 남편도 그나마 대기업이었지만 감봉 조치가 되어 집은 어려워졌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네는 그나마 공무원이라 그런지 저희처럼 큰 타격은 없었고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댁과 함께 합가를 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생활비라도 아끼자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가뜩이나 부리기 쉬운 며느리, 직장까지 없어지자 모든 살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에 점심에 밥 메고 농사 짓고 점심 준비하고 또 일 거들다가 저녁하고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죠. 그렇게 저의 자존감은 말도 못하게 낮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제 자존감을 깎는 원인은 늘 형님이었죠. 오랜만이네, 동서. 어머,
이젠 아예 어머님 밭일은 자기가 하기로 했구나. 잘 어울려. 이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첫째 왔냐? 힘들 텐데 뭐하러 왔냐? 우리 판사님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서 있지 말고. 얘 둘째야, 차 좀 내오거라. 어쩌다 한 번씩 형님네가 방문해 가는 날이면 전 저희들의 늘 배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형님네 반찬도 싸줘야 하고 밥도 차려줘야 하고 엉덩이 붙일 틈 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흐를 무렵 어느 날 저조차도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 너무하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되고 형님은 매번 다 해놓은 음식 홀랑 가져가고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졌기로써니 저도 사람인데. 아니 왜 우냐 아가? 그럼 이 많은 일을 이 늙은 애미가 하냐? 그네는 하루 종일 서류 붙잡고 씨름하는데 어찌 이것까지 불러서 시킨다냐?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높은 일 하는 사람 집안일까지 시킬 수 있냐? 너나 나나 같은 처지지 뭘 우냐? 뚝 그쳐라. 저도 나름 회사에서 서류 만지고 이랬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때도 저 부르셨잖아요. 대놓고 차별이셨잖아요. 안 그래요? 뚝 그치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거냐? 아주 보자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네. 그럼 너도 하지 마.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달래달라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그럼 하지 말라며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었죠. 연애 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해주던 신랑도 자기 집안일에 있어서는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평생 부엌대기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라도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먹으며 전 직장 동료를 만나 이러쿵저러쿵 상의를 하던 중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청소 사업이었죠. 망해가는 회사들이 건물에서 짐을 빼면 그 건물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직장 동료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청소업체가 큰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잘만 하면 큰돈 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네요. 저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발목은 시댁에서 잡았어요. 남편마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그쳤죠. 하지만 전 해야만 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자신 있어요. 지금 폐업하고 끝나는 가게들마다 청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그 가게에 새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도 청소를 하겠죠. 청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저 좀 믿어줘요.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그냥 엄마한테 살림이나 더 배우고 집안일 하면서 조신하게 집에 있어. 그래,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아니, 청소하는 게 사업이냐? 참나원, 아주 밥 잘 먹고 허튼 소리 한다. 큰애 불러라, 큰애한테 물어보게. 아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젊은 나이에 청소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안 된다, 접거라. 어머님은 이 사업조차도 형님께 물어봐야 한다며 형님을 호출하셨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 집의 소유물도 아니고 돈을 보태달란 것도 아니고 그냥 응원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절대적으로 못하게만 하셨죠.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더했죠. 아니, 동서, 말이 돼? 지금 청소부를 하겠다는 거야? 동서 체력 하나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결국 청소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
지금 이거저거 다 망해가는 판국에 그게 되겠어? 본인들이 직접 하지 돈을 주고 청소를 하겠니? 아니요. 시장 조사도 다 끝냈어요. 은근 건물 청소나 이사 청소는 까다로워서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돈 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 자신 있어요. 형님도 성구안이 있으시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점점 수익 창출은 극대화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여보,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냥 응원만 해줘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친정에서 조금 융통한 돈과 처녀 시절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결국 회사 동료와 청소회사를 차렸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너무나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폐업하는 회사며 이사가는 입주 청소며 몸은 힘들었지만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였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제 수익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드디어 짧지만 길었던 시댁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IMF였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와 시댁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렸네요. 그렇게 낮아진 제 자존감은 제가 일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여전히 부리기 쉬운 만만한 둘째 며느리였지만요. 저는 평일엔 청소 일을 하고 주말엔 시댁에 가서 여전히 시댁 살림을 하였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른 나날을 보냈죠. 어머님, 이제 주말에 저도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만 와도 될까요? 요즘 거래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1주는 형님, 2주는 저 이렇게 배분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너랑 큰애랑 같아. 너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큰애는 큰이라는 사람인데 취소가 되냐? 그깟 청소하면서 유세냐? 아주 청소 하랩이라도 하는 날엔 시엠이 잡아먹겠다 아주.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일을 해도 하거라. 어머님은 완고하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제 벌이는 나아졌지만 제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형님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동서, 청소일은 할만해? 힘들지 않아? 난 우리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꼭 동서 생각나서 야구르트 한 잔씩 드리잖아. 아, 네, 감사하네요. 제 생각도 해주시고. 뭐 일하는 거야 뭐든 안 힘든 게 있겠어요?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가 있어 할만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 동서. 난 아직도 쇼킹이잖아. 동서가 청소 보라니. 안 그래?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번번만 안 저지르고 살면 되지. 내가 떳떳하게 돈 버는 건데 누가 욕을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형님? 가시가 돋친 제 말에 몹시 불편했는지 형님은 인상을 쓰셨죠. 그런 형님을 보고 언젠간 코를 꼭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형님은 줄대 발표를 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던 것이죠. 온 식구가 기다려온 장손 소식에 어머님은 장하다며 원래도 떠받들던 형님을 극진히 모셨네요. 얘 둘째야, 이따 큰애 뭐 먹고 싶은지 알아놨다가 해서 싸주거라. 임신하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해. 그리고 공국 좀 끓여라. 졸지에 시댁살이도 모자라 임신한 형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수발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였기 때문에 친정이 멀리 가신 형님께
임신 수발을 드는 것은 괜찮았어요. 주말에 시댁을 가는 것도 모자라서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이 생길 때마다 일하는 중간중간 음식을 해서 형님 댁으로 가져다 드렸죠.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는 건 좋았지만 형님은 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음식 간이 좀 세더라? 아니, 먹을 땐 맛있는데 꼭 물이 많이 맥히더라고. 간할 때 신경 좀 써줘. 나 짠 거 딱 질색이거든. 네? 형님, 그럼 형님 입맛대로 만들어 드세요. 솔직히 불쾌하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전 형님이 친정도 멀고 일하시는 것도 바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다 드렸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럼 그냥 직접 해 드세요. 어머,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섭하게 해? 동서, 지금 나한테 생색 내는 거야? 참나. 알겠어. 자, 됐지? 이거면 돼? 형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했죠.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구나 싶었어요. 형님이 준 돈을 뿌리치고 그 길로 형님 댁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형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 고자질하였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불러 나무라셨어요. 이 집엔 제 편이 철저히 없었습니다.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그깟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곶감냐? 니네 친언니였어도 그럴래?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마음으로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만들어다 주는데 갖다 줄 때마다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렇게 꼭 잔소리하면 어머님은 갖다 주고 싶겠어요? 본인 입맛대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안 그래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이 임신한 예민한 임산부 아니냐. 입덧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넌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 그래요. 제가 또 잘못했죠. 아니 형님 일에 관해서는 이 집에선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시댁도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인사 간 날 어머님이 제가 할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 며느리로서 인정이 아니라 본인 입맛대로 막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등에 이고 저를 만만히 생각하는 형님,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관하는 남편 아주버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나의 문제가 아닌 고부 갈등과 형님 때문에 이 집이 지긋지긋했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았다 싶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남편과 갈라설 결심도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피말라 가고 있을 때쯤 저의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형님과는 4개월 차이가 났었죠. 아기를 가져서 얻는 기쁨보다는 우리 아기도 혹시나 형님과 저처럼 차별을 받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네요.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시댁과 친정에 임신 사실을 오픈했을 때 역시나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형님 칭찬부터 시작되었죠. 나의 임신조차도 내 축복이 아닌 형님이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씁쓸했네요. 아이고, 첫째 내가 임신하니까 둘째 내도 임신하고 우리 첫째가 장한일 했구나. 역시 경사다 경사. 아이고, 큰애한테 전화 한번 넣어야겠다. 아주 좋은 일 투성이다. 첫째 내가 먼저 임신한 것도 그렇고 말이야. 질서는 확실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이제 형님 임신 수발 안 들어도 될 생각에 좋고 나도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해서 열심히 앞만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임신한 저를 동업자인 친구가 배려해줘서
사무실 일 위주로 할 수 있었죠. 저의 임신 기점으로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사업체도 커졌습니다. 그때쯤 경제도 많이 나아져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야 할 정도로 규모는 커졌습니다. 청소일이라고 무시하던 형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니 고소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가게 입주 청소라든지 건물 철거 후 청소, 아파트 이사 청소 등등 범위를 확장해가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임신을 했어도 계속해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 성하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두 번 형님이 땡기는 음식으로 늘 해다 드렸죠. 어느 날 단호박죽이 먹고 싶다는 형님 말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고 그 길로 단호박죽을 해서 형님네로 가게 되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형님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해? 아니 지금 네 애라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 한번 협박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뭐? 돈? 얼마나 더 너한테 돈을 해줘야 하니? 이제 나도 돈 없어. 어디 한번 다 밝혀봐. 너도 내가 협박죄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의 애라뇨. 형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주버님 애가 아니라 남의 아이인데다 그걸로 협박을 받고 있는 꼴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버님은 어쩌나 어머님은 어쩌나 온갖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나와 제가 호박죽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아니, 동서, 언제 왔어? 아니, 인기척 좀 하지. 요즘 재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왔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형님 전화 끊을 때쯤 들어온 거라. 여기 호박죽이에요. 식기 전에 드시고 출근하세요. 서둘러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형님은 웬일인지 저에게 그날은 엄청 친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는 것 같았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애라뇨. 저렇게 고고하고 도도한 여자가 바람을 폈다니 우스웠죠. 동서,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입덧이 심해서 동서가 해준 것만 땡기더라고. 다음부턴 힘들게 안 와도 돼. 내가 어머님께 얘기할게. 동서도 임신 상태에서 하느라 힘들 텐데 오늘만 마지막으로 먹을게. 너무 애썼어. 고마워, 잘 먹을게.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죠.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형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못 믿어왔는지 친절히 문까지 열어주었죠.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어쩌다 남의 애를. 아주버님은 아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이걸 비밀로 해야 하나 아니면 터뜨려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 아기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 저 혼자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님도 제가 못 들었는 줄 아시는지 천성이 다시 돌아왔죠. 저를 하대한다거나 어머님과 같이 부려먹는다거나 똑같았어요. 너무 익숙했죠. 형님은 시간이 지나 출산을 하였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어머님은 기뻐하셨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머님이 안쓰러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이다. 우리 큰애가 큰일 했다. 고맙다, 큰애야.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아줘서 고맙대. 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뭐. 어머니 좋아하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아마 저랑 애비 닮으면 머리도 좋겠죠? 아휴, 말이라고 하나. 너랑 애비 닮으면 아주 우리 장손 머리도 보통이 아니겠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애미야, 고생 많았다.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며 기뻐하셨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어머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용기가 나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떡하니 주셨습니다. 형님은 뻔뻔하게 그 돈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출산을 하였어요.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온통 첫째 사랑 가득한 어머님은 출산날 잠깐 오셔서 얼굴만 비추고 가셨어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을 아이까지 들게 만들어서 속상했네요.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사업은 확장한 상태로 집중하고 아이에겐 좋은 엄마, 남편에겐 좋은 와이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가면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차별한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까지 그러니 온몸이 떨렸지만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참았네요. 형님의 가면을 언젠간 벗겨버리라 생각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웃는 거 봐라. 너무 이쁘다. 누구 닮아 이리 이쁘노? 역시 우리 장손이다. 내 새끼, 할매 집은 다 네 거다. 에휴, 어머님은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동서애기도 이뻐해 주세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 아유, 우리 장손이 무조건 첫 번째지. 첫째가 길을 터놔야 나머지 애들도 잘 따라간다. 우리 자식들처럼 애기들도 확실히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겐 엄청난 폭탄이 있으니까요. 나만 건들지 마라. 제발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달라. 하루하루 빌었네요. 그리고 첫째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이 나서 아침부터 싱글벙글 모여 첫 아이가 뭘 잡은지만 두근두근 설레어 했죠. 저는 그날도 음식하기 바빴습니다. 고대하던 돌잡이 첫째 조카는 할머니와 엄마의 바람대로 판사봉을 집었죠. 집안은 완전 박장대소, 어른들은 신이 나시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신나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형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저를 분노에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죠. 나 닮아서 우리 애기는 판사봉 집었는데 도윤이는 자기 닮았으면 걸레 잡을 수도 있겠네. 이게 대물림이라니까.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되겠네요, 더 이상은. 시윤이는 어쩜 형님만 빼다 박았을까요? 보면 볼수록 아빠 얼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아들이 엄마 닮는다지만 너무하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세요, 혹시? 아님, 모르시나? 뭐? 아니, 동서, 지금 무슨 말이야? 어?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아, 참나.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우, 기분 나빠. 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주버님, 시윤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장씨 집안 자식이 맞는지. 그 순간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동안 낌새가 이상한 게 있었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을 뜯어 말리곤 뺨을 때렸죠. 집안 식구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했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작은 애야, 네가 하는 말이 이게 다 뭐냐? 지금 시온이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거냐?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 잘난 첫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만재를 저질렀는지, 저런 고상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저 다 들었어요, 형님. 협박받고 있는 얘기, 남의 애라는 얘기. 제가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 언제 터뜨릴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절대 잊어버리진 않았거든요. 형님이 한 짓을 검찰청 사람들이 알면 어쩔까요? 그동안 본인의 직업, 능력만 믿고 본인보다 아래에 있다 싶은 사람은 무시하셨죠? 이제 형님이 밑바닥을 칠 차례예요. 아셨어요? 남편은 말리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개싸움, 아주 돌잔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은 뻥 뚫렸죠. 어머님 그렇게 장손하시는데 그 장손이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어머님은 놀다가 그동안 이 분했는지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말 좀 해봐. 저게 다 사실이야? 이 나쁜 것. 어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넌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유전자 검사 당장 하고 네 그 판사짓도 내가 못하게 할 줄 알아. 알겠어? 나쁜 것, 못된 것. 어머님은 처음으로 형님에게 저렇게 모진 말을 내뱉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추후에 형님은 전화로 절 가만 안 두겠다. 명예훼손죄로 콩밥을 먹일 거다 등등 협박을 일삼았지만 결국엔 아주버님께 이혼을 당하고 일도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어요. 전 속은 시원했지만 항상 시어머님께 받은 차별, 서러움, 아주버님께는 진작 말 못한 죄송함 등등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이만 왔다 갔다 하고 지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들이 풀리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주버님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할 때만 결혼식에 잠깐 시어머님을 뵈었네요. 어머님은 저의 손을 붙잡고 다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옹졸한지 풀리지가 않아요. 저의 발언으로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아주버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진작 언지를 줄 걸, 그래서 시어머님네를 더 못 가겠는 것도 있네요. 아주버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점이 제일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남편도 정말 잘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진작 말할 걸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항상 평범했던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도 제 인생의 가장 크나큰 에피소드입니다. 늘 보기만 했던 사연들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사연 또한 만만치 않다고 느끼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제는 어느덧 법인까지 키워나갔어요. 때를 잘 타서인지 계속 잘 풀린 덕분이죠. 지금의 행복,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